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무등산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광주를 내려다보면 광주의 이곳저곳에 높은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솟아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고요. 일부 상업용 건물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기껏 10여 년 만에 광주의 경관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광주 곳곳에서는 개발 계획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또 걱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 동구청이 문화의 전당 주변에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광주 도심의 경관 관리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광주의 건축 어떻게 조절해 나가야 할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이신 한양대 하민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희철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이번에 문화의 전당 근처에 12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이제 문화전당 주변에 26층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광주시에서 경관관리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작년에 12월 달에 ACC 주변의 중점 경관 관리구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 내용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광주시가 원래 한 83m 정도 되는 건축물 높이를 63m 정도 되는 20층 정도 규모로 심의를 해서 이제 우리 구에 건축 심의를 받도록 내려보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무등산 조망권이라든지 원래 ACC 중점 관리구역 그 지침에는 무등산 조망권을 7분 능선 정도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방성 확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건물 높이보다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역사나 문화 자원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점들 제가 고려해 볼 때 이것도 조금 높은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문화전당 주변에는 5층 이하 건물이 거의 90%입니다. 요즘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9층 이하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2013년에 아시아문화전당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보호조망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 보호조망권의 기준이 약 42m 정도 12층, 3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42m 정도로 하고 그걸 이제 앞으로 문화전당 주변의 중점 관리구역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건축심의원에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6층으로 신청이 들어온 걸 12층을 짓도록 했다. 예. 사실은 절반 이하로 내린 건데 아마 광주에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죠. 첫 사례 일지 않을까 싶은데. 예,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요. 네. 상당히 많은 저항도 좀 있었고 항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제 이의제기가 있어서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전면부는 12층으로 하고 후면부 그러니까 전망과 관련된 건 12층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18층으로 하되 이걸 공공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전당권의 야간 경관과 관련된 미디어 파사드를 적용하는 그런 저희가 조건부 심의를 했습니다. 네, 함 교수님. 네. 이제 아시아문화전당 주위의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이걸 적용해서 26층으로 신청 들어온 건물을 19층으로 낮췄다. 사실은 광주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 아마 거의 첫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요. 경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꾸 나의 재산권 침해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 인식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람 뭐 얼굴로 치면 세포는 사람마다 다 똑같지만 그거의 모임에 의해서 사람 얼굴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마찬가지로 건축물이라는 건 뭐 제주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다 똑같지만 그게 어떻게 어우러져 있느냐가 이제 경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은 자기 집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있지만 도시 전체의 모습에 대한 의무와 권리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것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이런 공적인 것 전체에 대한 좋은 모습을 위해서 그 큰 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 총장님, 광주에 이제 경관관리구역이 문화의 전당 중심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군데가 있는데요. 네. 도심권이 이제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송정역세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환경축진 무등산권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산강권역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제 평을 하시는데 그 말 맞고요. 한 가지만 더 부연드리면 기존에 이제 이 중점 경관관리구역에서는 영산강권역은 3층 이상이면 경관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이제 5층 이상이면 경관심의를 해야 되는데 동구가 특히 중요한 건 이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무등산권과 아시아문화전당권.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권은 사실 조성할 때부터 경관에 대한 규제를 좀 심각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왔던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가 해왔는데 사실 이게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동구청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점은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은 2013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아시아문화전당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42m 그 기준을 수렴한 것은 좋은데 제가 사실 이걸 왜 42m로 했는지 12층으로 했는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다 수소문했는데 그 기준만 얘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벌써 시간도 5, 6년이 흘렀고 그러면 좀 기준을 바꿔서 지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더 낮출 수는 없는가라는 고민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이게 그러면 42m까지 무조건 다 만들어야 되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검토를 다시 좀 해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구가 도시계획상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아니면 건축조례라든지 경관조례가 있는데 이게 사실 광주시 조례들이고요. 자치구에는 이런 공간에 관련된 규제가 없고 그냥 도시계획 사무도 그냥 정말 위임된 정말 소소한 사무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심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동구청에서 기회를 잡으셔서 그냥 하셨던 건데 광산구에 그 경관 조례가 있듯이 동구도 경관 조례를 만드셔서 이걸 조금 해야 될 것이고 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이 법을 좀 고쳐서 자치구 위임 사무를 해서 소소하게 그냥 할 게 아니고 광주시가 다 하는 게 아닌 자치구도 도시계획에서 목소리를 내고 사실 요즘 주민자치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 얘기를 하는데 도시계획 권한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 총장님이 경관 관리에 대해서 그냥 구청에서부터 국회까지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42m 이것도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문화의 전당이 땅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등산 조망권 때문이었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무등산을 편하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서 현재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청사님 이번에 이 결정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광주의 그동안의 어떤 건설업계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이 오피스텔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26층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아마 사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이 이미 광주시에서 경관관리 심의를 받았고 그 심의에 의해서 20층을 허가를 했는데 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동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사업성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사업을 하란 말이냐. 법적 투쟁을 하겠다. 상당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경관심의 또 건축심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축심의를 하게 되는데 건축심의도 경관심의를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ACC 중점 경관관리 구역이 작년에 광주시가 고시를 했고 물론 이제 경관법에도 그렇고 이 중점 경관관리 구역이 있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광주시도 조례가 없고 우리도 조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아시아문화전당권에 그 20층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이 일대가 전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건 조금 심각하다 생각을 해서 그러한 문제 제기와 또 저항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뭔가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건축심의에서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 교수님, 지금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이러신데 좀 광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한 4개월 정도 1년 됐습니다. 4개월. 네. 아마
그동안에 뭐 언론도 많이 나오시기도 하기도 하셨으면 총괄 건축가 역할에 대해서 아마 아직 잘 모르시는 시민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지금 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법과 제도로만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의 어떤 그런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간 전문가 제도라는 것이 건축기법법상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의 그 말하자면 좋은 전문성을 공공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 공공의 입장에서 그런 그 퀄리티에 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정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공간이나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뭐 토목에서부터 도시, 조경, 건축, 뭐 주택까지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서로 넘나들면서 이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부단체장 직급으로 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여 전에 총괄 건축가로 선임되셔서 광주에 처음 오셨는데 솔직하게 지금 광주의 건물 사정 도시계획 어떻든가요? 와서 보시니까. 뭐 광주만은 아닙니다. 뭐 여당 대표가 뭐 천박한 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고요. 특히 광주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그렇게 돼서 더 크게 와닿는 거고요. 결국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오늘 이 결정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외국 도시 가서 보면 뭐 건물들 다 그저 그런데 도시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질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을 때는 높지만 전체적으로 파리 같으면은 10층 이하로 쫙 깔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구도 높이 짓겠다고 아예 접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심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심의라는 건 건당 가타부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오래된 유럽인 미국 도시를 보면 이미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뭐 독일 같은 비플란이라는 게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 같으면 뭐 어반 디자인 코드라는 게 있고 다 규정이 이미 있으니까 예측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양반은 23층이 된다고 사업성 검토를 하고 그 땅을 안 산다는 얘기죠. 이거는 오빠밖에 못 짓는다고 딱 이미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심의를 안 해요. 심의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이제 특별한 제도인데 사실은 그 상위 계획이 잘 돼 있고 지구별 상세 지침이라든가 이게 다 돼 있으면 심의는 그거에 어긋날 경우에만 심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2층 이상 심의. 이러다 보니까 매 건건마다 뭐 심의가 소위 말해서 운이 좋거나 뭐 심의원을 잘 설득하면 뭐 이렇게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우후죽순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도시 전체가 지금 우후죽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도시 전체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틀을 만들고 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예측 가능한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 게 그게 맞다. 그리고 어떤 도시가 먼저 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도시가 더 먼저 아름다워질 거냐가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광주시가 아직 없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전체 도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그나마 선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설계가 다 해갖고 들어오면 그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 협상이라고 해서 그 땅에서 설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공공하고 서로 말하자면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이라는 건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이죠. 지금 미디어를 유도했듯이 규제와 유도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섞어서 서로 윈윈하게 미리 계획할 때부터 하는 거죠. 그걸 사전 협상 제도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이제 이거를 최초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시 전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사전 협상 제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시에서 주요한 몇 개 프로젝트를 지금 그렇게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가 1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게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 청장님께서 시원하실 때 그런 조례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주가 15층 이상 못 짓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조례가 풀리면서 지금 이렇게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데, 윤수선님, 네.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섰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고층 건물, 그러니까 건축법상 30층 이상이라고 보는데 고층 건물은 에너지 소모를 일반 저층보다 3배를 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광주에 정말 안 좋은 현상인데 도시 외곽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쪽에 기반 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뭐만 보냐면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차장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다 자가용으로 거기까지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입주하시는 이제 분들은 여기 학교도 주라, 또 뭐 버스 정류장도 넣어주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그러면 도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가 그걸 허가를 하려면 그런 기반 시설까지 다 확보됐는지 여부를 다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공고만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뭐 어떤 사항이다 이런 평가만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 외곽 지역까지 버스 배차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실 이제 요즘 기후위기 시대에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 시대와 걸맞지 않는 도시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한번 아파트 만들어지면 그쪽에 형성이 되는 그 구역에 한해서 다양한 뭐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만들어지도록 뭐 여러 가지 시에서 또 기반 시설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뭐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고려를 안 하고 건설 허가를 내버립니다. 그 관할 부서에서는. 그래서 정말 복잡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까지 도로 건설 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그곳이 재개발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서울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5층까지의 재개발 재건축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뭐 요즘 유명한 음마 아파트 재건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저층 주거지의 정말 상징이 돼 10층에서 15층 사이거든요. 전국적으로 1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재개발하려면 한 40층까지 지어야지 수익성이 담보된다고 해서 못하거든요.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주가 아까 이제 12층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것도 제가 높다고 말하는 게 과연 이게 재개발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구도심은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도심에 이제 고층 건물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문제, 뭐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2년간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런 민원이 특히 이제 많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이게 이제 법적인 무슨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고, 이제 좁은 구도심에서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망권이나 일정권 이런 것들 따지게 되고, 이런 게 아까 이제 우리 그 총괄 건축가에 있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우리 강주만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이루어졌었다고 한다면 이런 사회적 갈등도 훨씬 줄었겠다.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구도심에 그런 그 높은 건물들, 특히 이제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들어갔을 경우에 문제를 좀 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경관관리 지역, 그 문화유전다 근처 말고 사실은 동구에 굉장히 재개발 통해서 지금 고층 아파트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무등산 밑에 이제 계림동에서 학운동, 지원동까지를 보면 거의 아파트가 쭉 즐비하게 되면서 무등산 조망권이라든지 뭐 바람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좀 걱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 우리 광주시가 도시가 외곽으로 계속 확대하는 이제 그런 도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원도심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주 여건의 문제라든지 주거환경의 문제, 또 인구 유입의 이런 문제 때문에 재개발 중심으로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재개발 중심으로 오면서도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무등산권과 관련된 어떤 경관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이 우선 재개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만 있었기 때문에 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건축법상 이야기하는 30층 이상의 단지가 이미 하나는 들어섰고 앞으로 한 5개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 나가시겠다. 예. 예, 그렇군요.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지금 구도심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결국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안 만들어졌냐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시 건축의 패러다임은 공급이었습니다. 빨리 공급해서 주택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이 패러다임이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표준화라는 것을 해서 아파트 평수도 무슨 몇 제곱미터 이렇게 딱 규격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건설 시스템이 최적화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건설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표준화된 땅에다가 표준화된 아파트를 서울이든 거제든 뭐 어디든 다 똑같이 지으면은 제일 싸게 원가가 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지금 불평을 하냐면 높이 지어야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적률은 높이 짓지 않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파리 같으면은 전체가 7, 8층인데 용적률이 서울보다 높은 250%입니다. 서울이 1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사업성이니까 그 사업성을 찾으려면 무조건 높이 지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이 지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살 분들은 교외로 가시면 되고 거기는 고층을 줘도 되니까. 구도심에서는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데처럼 블럭형으로 해서 똑같이 50%지만 약간 답답하고 대신 길하고 다 아파트들이 면해서 1층에는 다 상가가 있고 그 2층, 3층에서부터 7층까지 있는 도시형 아파트에 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건설회사들이 그 개발 연대를 통해서 다 타워형 혹은 판상형 아파트에 다 최적화돼 있고 소비자들은 그게 다 아파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딱 구획해서 담장 쳐놓고 자기네들만 녹지와 주차장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아파트가 이게 다 아파트의 전부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빨리 공급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도시를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원도심에서는 높이 못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용적률을 찾으면서 낮게 짓겠죠. 대신 거기는 타워형보다는 일조권이나 이런 거는 다소 희생해야겠죠. 자, 그렇게 하는 거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떻게 메트로폴리탄 한가운데 뭐 광주같이 구도심에서 높은 아파트에서 나만 혼자 일조가 좋고 뭐 주방도 좋은 이런 데서 산다. 이러니까 이게 서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광주 그 서구 쪽에 그 예전에 그 뭐죠 벚꽃 많이 피었던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지금 그 앞에 또 아파트가 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선 아파트는 주택가를 가리고 세우고 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를 또 가리고 세우고 이게 악순환인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뭔가 좀 풀어나가야 될 좀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우리나라가 주택 공급 위주로 정책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주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고요. 104%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에 105.7%였습니다. 105.7%. 지금 2017년. 재고로 보면 네. 앞으로 공급될 현재 착공 중인 것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6만 호가 추가 공급된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광주는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방향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택의 소위 절대적 필요라는 거하고 소위 부동산 논리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축이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아주 고차방 정식으로 이게 풀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살 집이냐, 내가 거기서 생활을 할 집이냐, 투기해서 돈 벌 집이냐, 지금 이 문제가 뭐 투기해서 돈 벌실 분들은 아주 적지만
그런 여반 때문에 내가 손해 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소위 가수요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실제 수요하고 이 보급률 이런 숫자들을 정말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울고 싶은 얘기인데 2016년에 그러니까 아까 뭐 주택법에 의한 이제 주택 공급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공이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왜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데 사실 제일 억울한 게 도시계획이거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도시계획법으로 하지 않아요. 그 주택 공급을 그러니까 주택법으로 의제 처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냥 주택을 양적으로 공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상향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던 거고요. 그게 주택법 의제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의 96% 이상이 2016년에 나와서 한 3년 동안 광주시와 전문가들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건설 업체들하고 싸워가면서 결국 조례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뭐냐면 상업지구 고층 아파트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뭔가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쪽으로 사업 소환을 발행해가지고 또 이제 고층 건물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또 법을 이렇게 경관 또 규정을 만들면 또 어떻게 피해 나갈까 사실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종시가 아주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세종시가 전국에서 출생률이 1입니다. 1.47명입니다. 서울은 반의 반도 안 돼요. 뭐 0.71명인가 이럽니다. 자, 왜 이렇게 출산율이 2배, 3배가 차이가 날까? 간단하죠. 세종시는 뭐 애셋 쓴 명함도 못 내민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집이 국공립이고 안전하고 집값 싸고. 자,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게 출생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공무원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공무원 인구 비율이 17%밖에 안 돼요. 다 젊은 엄마들이 거기 와서 애 낳고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냐? 아파트 아니거든요. 아파트 비율로 치면 세종시가 전국 1위죠. 87%입니다. 그 2위가 부끄럽게도 광주입니다. 78%예요. 서울은 6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천지인 왜 세종시가 좋으냐? 질이 좋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세종시는 굉장히 질 높은 아파트들이 있고 높은 아파트들이 있는가 하면 길가에는 저층 단독주택지가 서로 이렇게 한 단지 안에 같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세종시에서는 땅을 팔 때 민간업자한테 팔 때 땅값으로 팔질 않습니다. 설계안을 보고 팔아요. 그러니까 땅값은 이미 정해놓고 설계안이 좋은 업체한테 그 땅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광주 호남 업체들도 광주에서는 저렇게 볼송성하게 짓던 업체가 세종시에 가서는 너무 좋은 걸 지어가지고 상을 받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아파트도 문제가 아니고 높이도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떻게 그거를 품질 좋게 좋은 디자인으로 만드냐의 문제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안 그래도 팔리니까거든요. 안 그래도 팔리지 않게 하면 됩니다. 세종시에서는 그러면 안 팔려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공공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삶의 질이 문제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지 참 그것도 좀 궁금한 사실 부분. 최근에 광주에서 대형 아파트 들어선 건 거의 다 땅이 지금 종상향돼서 공급이 되거든요. 주택 1정에서 2정으로 다 올려주는데 그런 경우에 충분히 그런 설계 같은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겠네요. 그거 제가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네. 그거 법적으로도 그거를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상회나 이런 거를 해줄 때 그리고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의 조합주택인데도 국제 현상 공모 비용을 시에서 대줘요. 그리고 조합이 동의해서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서 단지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별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서부터 지금부터라도 짓는 것부터 정말 뻔하게 이렇게 성냥갑 세워서 담치니까 조망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만 하면 어떤 그 환경적으로도 좋고 공공성도 살리고 뭐 살기도 좋고
이런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광주가 세종시나 서울시에 비해서 도시 행정이 굉장히 좀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임 박사님 네. 지금 광주 높이에 대한 제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네. 다 다릅니까? 예, 그때 다르고 그리고 법적 한도를 거의 서울 기준에 맞춰 놓고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서울이라는 대도시권에서 갖고 있는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의 사실은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주택법부제 저는 언제나 그래서 얘기하는 게 주택법부제 지구단지 계획부터 주택법을 좀 개정해서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도시계획 우리가 백날 도시계획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도 이게 안 바뀌거든요. 이제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지구단지 계획을 굉장히 엄밀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뭐 총괄건축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을 이 높이로 하면 된다고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아까 파리 얘기하셨는데 파리 가보면은 이상한 타워가 하나 있어요. 150m짜리 몽파르나스 타워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57층인가 될 거예요. 그게 갑자기 딱 1973년에 세워지니까 파리 시민들이 기겁을 했어요.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건물이 섰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준 만들자에서 37m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파리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였거든요. 이제 남의 나라 얘기라고 그냥 치부할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이제 광주의 시민들도 이거 너무 높다라고 시사 토론텐에서 얘기를 할 정도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2040 논의를 할 때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죠. 적정 높이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높이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죠. 이제 늦지 않았거든요. 특히 동부 지역은 이제는 더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막아서 최대한 우리가 적정하게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자님이 오늘 칭찬받으러 나오신 줄 알았더니 부담이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저희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다고 보는데 우후죽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우리 광주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광주답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게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에서 무슨 몇 메타로 해라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네. 물론 이제 일조권과 관련해서 그런 규정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시민대마다 다 제각기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저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심의에서 어느 정도 깎일 걸 생각하고 좀 그렇죠. 예, 아예 제출할 때 사업계획 제출할 때 높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심의마다 틀리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경관 시민이, 건축 시민이, 뭐 교통 영향 평가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제언은 해왔습니다만은 광주 전체를 놓고 만든 큰 틀에서 어떻게 이걸 공간을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또 추진해 왔던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지만 또 최근에는 전남 방직, 일심 방직 부지가 건설업자한테 팔렸다. 그래서 지금 또 지역사회가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냥 뭐 이렇게 난개발하도록 두지 않겠다. 다행히 어저께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던데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안 교수님? 네, 뭐 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사 측에서 지금 1차 접수된 안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용납이 안 되는 안이 지금 접수가 됐고요. 이미 안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안이 접수는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이제 광주가 지향하는 가치에 이제 맞춰서 지금 이게 첫 번째 아마 사전 협상에 의한 기획, 네. 사전 기획이 될 겁니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 이게 소위 말해서 허가 접수 이전에 심의 접수 이전에 미리 이렇게 협상안을 밀고 당기고 하고 적정하게 공공기여를 받아서 다 납득할 만큼의 공공기여도 받고 현금으로도 받지만 이제 여러 가지 큰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걸로도 받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기존 도시개발 방식이나 여러 그 택지개발 방식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그려오면 그때 가서 심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미리부터 이거를 제어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지금 뭐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어차피 그 땅은 지금 공장 부지를 네. 건설할 수 있도록 뭐 주택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든지 뭔가 시가화를 해줘야 될 지금 상황이니까. 기본 계획상에는 이제 상업지역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미 이제 구상은 돼 있습니다. 기본 구상에는. 상업지역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거는 이제 따져 봐야죠. 왜냐하면 상업지역으로 해서 만약 바꿔주면은 공공기여량이 그만큼 많아져서 공공 측에서도 좋긴 좋은데 과연 그게 광주 전체의 수요에 뭐 그게 적정한 양인지 또 주택 공급량은 또 적정한 건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공적인 것만 또 내세우면은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되니까 그 선을 잘 이제 찾아 나가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게 방치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 박사 생각은 어떠세요? 이쪽 부분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전남방지하고 일신방지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부산에 보면 고려제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 고려제강 그 부지를 그쪽 그러니까 업주 쪽에서 20년을 공여를 했습니다. 공공에게 이용하라고.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전주에서도 유사한 사례 있었잖아요. 그 대한방적 부지 거기에다 15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다가 전주시장님이 이제 취소를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정말 이걸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자원을 그 건축물을 활용, 그 공간을 활용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아파트 개발에 던져놨을 때 과연 좋을까라는 끊임없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마 무슨 계획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까 뭐 그 건설사 쪽에 그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계획이 나왔겠지만 보나마나 아마 초고층으로 짓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했을 것 같고요. 그게 과연 광주의 동력을 뺏는 것은 아닐까, 발전 동력을 뺏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 심각하게 다들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일신방직, 전남방직 요 부지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가다 보면 송동릉 옆에 금호타이어 부지 또 뭐 광주 군공항이 이전한다고 하면 또 군공항 부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도 좀 광주 지역사회의 큰 문제거든요. 이것도 과제인데 뭐 그런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한전 공대 부지에 또 그 근처에도 고층 아파트 들어선다고 해서 광주는 아닙니다만 나주시도 이게 좀 상당히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나주시 의회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던데요. 혹시 임 박사님 그쪽에 무슨 생각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에 뉴스를 들었을 때는 한전 공대 부지로 부영주택에서 40만 제곱미터를 기부를 했길래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좋은 결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 붙어 있는 이제 부영 CC 골프장 35만 제곱미터죠 거기다가 28층 높이에다가 53개 동이군요. 그러니까 5,328세대를 건축한다라는 말 듣고 와, 이 사람들이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네라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골프장 1년 순수익이 아마 30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 단지 짓고 나면 최대 아마 6,700억 정도 자기들이 수익을 얻거든요. 6,700억? 네. 최대 6,700억을 얻어낸, 이건 최대치니까요. 뭐 적정 금액을 보다도 수천억을 자기들이 버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또 대학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고층 건물을 빌딩식으로 세운다? 그것도 아파트로 세운다? 이게 과연 적정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동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동구 사업만은 아니지만 북구 쪽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재개발, 도심 재생 꼭 이렇게 재개발 형식으로만 해야 될까요? 뭐 최근에는 이제 재개발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면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생 뉴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전에 우리 광주 KBS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재개발에서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하는 율이 사실은 10% 내외, 많으면 2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오셨는데 10% 그것도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뭐 그 정도 이제 뭐 정확하게 이 통계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원주민들이 정착을 하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면서 하는 도시적 뉴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 같아도 동명동의 도시적 뉴딜 사업에 200억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전당 건너편에 인쇄거리도 300억 투입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동명동에서 보듯이 원래 동명동은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지구였는데 주민들이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우리 아파트 짓지 말고
이 동명동이 갖고 있는 꼴목의 문화, 이웃과의 어떤 소통, 그래서 뭔가 이웃이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다 한다면 재생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동명동은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도시적 뉴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교수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어차피 구도심 뭔가 좀 활성화는 시켜야 되고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짓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법들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공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결국 개발연대 서로 다른 박질을 할 때 아파트나 이 건설은 말하자면 저만큼 가에 있는데 구도심은 거기서 이제 뒤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뒤처진 부분을 서로 비슷하게 해주려니까 공공이 구도심에다가 이제 그동안 안 썼던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잘 돼야 이 아파트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처럼 좋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죠. 대개는 중산층 이하가 사는 게 아파트고 다 어느 만큼 중산층 이상들은 다 단독주택이나 저층주택을 선호하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유독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결국 필지별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이게 필지별 개발이 아니라 지구별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공공이 해야 될 일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도시 재생이든 혹은 더 좋은 방법은 결합 개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여기는 좀 낮춰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밀도를 여기다가 옮겨서 여기다 태워서 해줄 수 있는 거를 두 필지를 같이 묶어서 개발권을 주는 거죠. 자, 이런 걸 결합 개발이라고 그러거든요. 현행법으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것을 그 가치를 이렇게 수호하겠다라고 다 같이 이렇게 합의가 지금 안 돼서 문제지.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도시재생이든 결합개발이든 굉장히 많은 수법과 기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이제 안 되고 있는 것은 전 시민적인 컨센서스가 그렇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지금 오늘 나온 참석자들이 동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토론 마지막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지금 착수한 일이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니페스토죠. 그러니까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주거종합계획, 건축기본계획 이게 있는데 이것들은 다 그냥 선언적이에요. 선언적이고 그걸 실천하는 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거죠. 본 사람이 하는 거고 뭐 서로 정합성이 안 맞기도 하고 이래서 10개 조문으로 된 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이 모든 법정계획이나 비법정계획 각종 정책에 환류 시스템으로 녹아 들어가게 지금 그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이제 선언 중에 몇 가지 조문들이 지금 오늘 말씀 나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높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다. 그다음에 어떤 개발과 보존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시민적인 합의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로드맵이고 그것들이 각종 이제 법정 계획의 조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해 나가야죠. 그런 순서로 해 나가야 이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의 굉장히 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시민, 그 사업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3자가 합의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그랬을 때 어떤 그 법률이나 어떤 제도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나는 그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부 또 그 사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의를 통해서 우리 광주의 여기 어디 어떤 지역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됐다고 하는 걸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일심방직이나 전랑방직이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 박사님.
저는 이제 도시 기본계획 2040을 지금 광주시가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 2040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많은 공간 계획이 딱 같이 들어갑니다. 6개, 7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점 뭐냐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데 전문가인 제조차도 목소리를 낼 기회가 거의 없어요. 도시 기본계획 안에는. 왜냐면 이게 소수로 지금까지 물론 이제 2030 도시 기본계획 몇 년 전에 만들 때는 1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을 두고 참여를 기회를 두긴 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100여 명의 시민 참여단 안에 못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라는 고민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 건축가한테 찾아가서 수많은 자료를 두고 수없이 건축 설계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공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0여 명, 200명 이렇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미 광주시가 바로소통 광주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도시 기본계획 의견 수렴의 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기본계획의 방향이 뭐고 2040년에 광주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이 얘기를 담아야 될 거고요. 전문가들이 그걸 담아서 계획들을 또 수렴해서 정리해서 만든다면 끊임없이 여기에 여기저기 시민사회단체도 열람해 가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죠. 구청 돌아다니면서 몇 번 그냥 한 5번에서 많아야 10번 공청회 한다고 해서 시민들 다 모르거든요. 기본계획이 정말 중요한데 만들어 놓고 캐비넷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지 시민 참여의 정말 장이 이 안에서 만들어져야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토론자들께서 좀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결론은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 같네요.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컨센서스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결론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돼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도심 재개발, 광주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 그다음에 광산의 금호타이어 부지,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하면 또 군공항 부지, 광주에 현재 개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이곳들이 모두 예전 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정말 광주는 앞뒤가 꽉꽉 막히는 그런 곳이가 될 것입니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과 기존 주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 오늘 우리가 토론회에서 합의한 그런 얘기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광주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은 특집 방송 때문에 한 주 쉬고요. 저희는 8월 둘째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